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시간당 최고 141mm, 하루 동안 381mm의 폭우가 쏟아져 서울 기상관측 사상 115년 만에 최악의 폭우로 기록됐습니다. 서울 남부와 수도권 일대 곳곳이 물에 잠기며 큰 인적, 물적 피해와 함께 교통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최고 42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수도권에 11일까지 최대 3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충청 북부에 350mm가 넘는 호우가 집중될 예정이라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도로의 맨홀은 또 하나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수압을 이기지 못한 철제 맨홀 뚜껑이 순식간에 튀어오르고 맨홀은 열린 채 물로 가득 차 있어 치명적인 인명피해와 차량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만 넉 달 만에 15만 명 수준으로 급증한 것에 대해 휴가철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달 중 20만 명 안팎 수준의 정점에 달한다는 지난주 유행 예측도 휴가철이라는 변수로 인해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벼락으로 인한 폭발 화재로 100명 넘는 사상자를 낸 쿠바 석유 저장단지 화재 현장에서 대형 석유 탱크 폭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탱크 2개가 폭발한 데 이어 현지 시간 8일 세 번째 폭발이 일어났는데 현장에는 모두 8개의 탱크가 있어 추가 폭발이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고 42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수도권에 11일까지 최고 350mm의 집중호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호우 브리핑에서 중부지방에 형성된 정체 전선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11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와 전북 북부, 경북 북부에 100에서 30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충청 북부에는 3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여서 추가 피해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정체 전선이 다음 주까지 영향을 주면서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게릴라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비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8일 서울에 내린 비는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비였습니다. 일 강수량과 시간당 강수량 모두 기존 기록을 경신하는 115년 만의 폭우였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흙과 자갈이 섞인 산사태가 도심 아파트를 위협합니다. 2011년에 발생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의 모습입니다. 당시 서울에 내린 폭우는 시간당 최고 113mm. 그런데 밤사이 내린 비는 이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동작구에서 기록된 1시간 강우량은 141.5mm. 우면산 산사태 당시의 기록뿐 아니라 관측 사상 가장 많았던 1942년에 118.6mm를 크게 뛰어넘는 양입니다. 일 강우량도 381.5mm로 역대 1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말 그대로 관측 사상 115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2020년 전후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비가 내리는 양을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호우가 내리고 있거든요. 기후변화 추세로 본다면 앞으로 이런 비는 더 자주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피해가 속출합니다. 마치 물폭탄처럼 퍼붓는 비에 배수시설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당 한 80mm 정도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도시 침수에 대한 배수 체계를 바꿔야 되는. 방재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폭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만큼 재난관리와 배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이 같은 폭우로 특히 서울 강남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에 물이 차오르고 차량과 건물이 침수됐는데 큰 비가 오면 또다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 일대가 완전히 물바다가 됐습니다. 승용차들은 지붕만 내놓은 채 물에 잠겨 있고 시내버스도 절반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지금 적재함 끝에까지 지금 넘쳐가고 있어. 연장도 다 버리게 생겼는데 큰일 났네 저거. 비슷한 시각 인근 논현동에서도 시민들이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고 대피합니다.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시민들이 차를 버리고 대피하면서 차량이 둥둥 떠다니기도 합니다. 떠다니는 차에 사람이 있었어요. 길가 하수도에서부터 물이 역류해가지고 어디서부터 보고 물이 쓸러 내려오더니 순식간에 뿜은 거예요. 한 10분 걸렸나? 반포동 고속터미널 지하 대형 상가에도 성인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고 삼성동 코엑스 지하 주차장도 침수되면서 차들이 급히 대피하는 등 상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와, 이거는. 와. 학원가가 밀집한 대치동에서는 학원 천장에서 쏟아진 빗물에 학생 수십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오후부터 서울 강남 지역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지대가 많은 강남 일대에 침수 피해가 집중된 겁니다. 밤사이 강남 지역 소방당국과 구청에 신고된 비 피해 신고만 2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에는 다시 최대 300mm에 달하는 큰 비가 예고돼 있어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서울 강남역 대형 침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1년 전에도 있었고 이후로도 비가 오면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네, 그동안 서울시는 여러 개선 공사를 벌여 이미 마무리 단계인데도 이번에 또 큰 피해가 났습니다. 왜 그런지 임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 강남대로 일대 맨홀에서 물이 분수처럼 역류해 뿜어져 나옵니다. 빗길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차를 다 같이 밀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도 강남역 주변에서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진짜 출퇴근하는데 너무 힘든 것 같고요. 살다가 이렇게 천둥번개 많이 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직전 해에도 물난리가 나고 해마다 일대가 물에 잠기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강남역 배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옆 역삼역보다 14m나 지대가 낮아 물이 고이는 항아리 지형인데다 하수관로가 비정상적으로 복잡하게 설치된 것을 침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 후 수년에 걸쳐 하수 흐름을 개선하고 하수관 용량도 키우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95mm, 그러니까 최대 이제 100mm까지 95mm 30년 빈도의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빗물 흐름을 대량으로 분산하는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시범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20년에 한 번 정도 올 만한 폭우도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런 호언이 무색하게 또 물난리가 났습니다. 반포천 유역분리터널은 시간당 85mm까지 견디고 오는 9월 완공되면 95mm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 지역 강수량이 시간당 92.5mm까지 치솟으면서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남역 침수를 막으려면 결국 배수 시설을 또 확충해야 하는 만큼 단기간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방제 대책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준비해야 하는 만큼 최대 강수량에 맞춘 장기적 대책 수립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폭우에 대한 대책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최고 강수량을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빈도와 강도가 한꺼번에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치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갑자기 쏟아진 물폭탄에 수도권 시민들은 이동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침수로 도로가 통제되고 지하철 일부 구간 운행이 막히면서 출근길은 그야말로 대란이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출근길 거북이 걸음을 하는 차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형광우비를 입은 경찰은 팔을 흔들어 우회하라고 손짓합니다. 초조한 듯 창문을 내려 물어보지만 지나갈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올림픽도로가 통제됐어요? 네네. 직진하시거나 유턴하셔야 돼요. 간밤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도로와 하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때 아닌 물난리에 출근길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김포대교 저기 넘어올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엄청 막히더라고요. 보통 1시간 정도면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보다 2시간 정도 더 걸리는 거죠. 시간당 14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동작구에선 지하철 9호선 동작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아침부터 한창 물을 빼냈지만 역부족. 그 바람에 급행열차는 아예 멈췄고 일반 열차만 일부 구간을 겨우 다니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물이 많이 차 있어서 제대로 출근을 할 수 없고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석촌역까지 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하철이 운행의 차질을 빚으면서 버스 정류장은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해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전역에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안전한 이동을 위해 도로 상황을 틈틈이 확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기상 전문가와 함께 사상 최악의 폭우가 덮친 원인과 앞으로의 날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장마가 이미 끝났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비가 다시 길게 또 그리고 많이 오는 건가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 장마라고 부르는 것은 6월 말부터 7월 상순까지 한반도 주변에서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면서 약 한 달 정도죠. 비가 자주 내리는 날씨를 말하고 있죠. 근데 올해는 저 평년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고 또 7월 25일에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끝나면서 북태평양 고기에 그때부터 우리나라로 확장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되었는데요. 근데 정말 이제 이번에 매우 이례적으로 8월 8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 전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수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아하는 건데요.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찬 고기압 사이에서 만들어진 정체 전선이 중부지방에 이게 이제 생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쪽 기단과 남쪽 기단의 세력이 아주 팽팽하다 보니까 정체 전선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주 오래 지금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이 정체 전선이 2차 장마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런 기압 배치라든가 또 혹은 기상 요소들이 장마 전선과 아주 매우 비슷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2차 장마는 대개 통상 8월 말에서 9월 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 장마를 이제 2차 장마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뭐 부르기 어색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정상적인 흐름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거기다 이제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바뀐다고 본다면은 이제 이번에 시작되는 장마를 2차 장마라고 불러도 뭐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번 중부지방 중심 집중호우가 또 집중된 지역이 서울, 동작과 강남, 또 경기, 광명, 인천 등에 집중이 됐는데요. 이렇게 폭우가 이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대개 장마 전선이 만들어지면 좀 광범위한 지역에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 폭이 아주 좁은 지역으로 비가 내리는 그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저 북쪽에 지금 굉장히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고요. 남쪽에서는 뜨겁고 습한 공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그 기온 차이가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의 기온 차이가 매우 큰 경우에는 아주 강한 비가 내리는 폭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좁은 폭 중에서도 또 비가 그 폭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내리는 지역을 우리가 이제 코어라고 부르는데 이 코어 지역이 거의 동서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거는 남북으로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자 이제 어제서부터 한번 비가 많이 내린 지역 보면은 인천서부터 시작해서 광명 해갖고 동작, 관악, 그다음에 강남, 서초, 그다음에 양평이거든요. 거의 보면 직선으로 이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불안정하게 변했던 지역이 남북으로 가장 불안정해서 대개의 불안정이 가장 심했던 지역.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거대한 정론이 발생하면서 천둥번개 또 발생하게 되면서 아주 많은 비가 내리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특히 이번에 서울 동작에서 시간당 강수량이 141mm 그리고 하루 강수량이 381mm로 두 가지 모두 115년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그 폭우라고 기록이 됐는데요. 시간당 141mm라고 하는 비가 얼마나 되는 건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알기 쉽지 않을까요? 네. 사실 이게 이제 기상청에서 호우경보 기준이 경보입니다. 주의보가 아니라. 3시간에 90mm 이상 내리면 호우경보입니다. 아주 매우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시간당 30mm 이상 내리면 매우 위험한 강수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저희 경험치입니다. 1시간에 30mm 이상 비가 내릴 때
거의 자동차 이 와이퍼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해봐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비가 보통 볼 때 비가 많이 오는구나. 이게 네. 시간당 30mm 정도입니다. 저는 시간당 50mm 정도 내릴 땐 제가 이제 직접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느낌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정말 새까맣고 물동이로 그냥 쏟아붓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140mm다 시간당 사실 뭐 상상은 잘 안 가고요. 네. 제가 예전에 아주 큰 해외여행 가서 큰 폭포에 한번 물을 맞아본 적이 있는데 네네네. 아마 그 정도 아닐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완전히 뭐 쏟아지는 그 정도가 돼야 시간당 140mm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저희도 이 100이라는 숫자 앞에 시간당이라고 붙는 게 굉장히 어색해서 이게 정말 진짠가 하고 한 번 더 보게 만드는 그런 수치인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오는 이 최악의 폭우라는 게 115년 만에 관측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혹시 기상 이변과 좀 관련된 걸까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기상 이변이라고 부르는 것이 30년 지금 기후 통계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기후 통계치에서 범위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상을 벗어나면 이제 기상 이변이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시간당 140mm라면은 이거는 상식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기상 이변도 넘어서는 엄청난 비정상적인 그런 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 이런 기후 이변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강수량 증가가 아주 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작년에 보면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 대홍수 때 그 나라 기상청들이 거의 1000년 만에 폭우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자 기후 변화가 없다면 이런 폭우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 강수량이 한 7% 정도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는 이런 강수량 변이에 아주 진폭을 크게 확대한다는 얘기죠. 네.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이상 강수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강수량이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발생을 하고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나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이상 날씨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일단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올지가 걱정입니다. 지금 내일까지 예보를 보면 350mm가 더 내린다는 그 말이 나와 있는데 예보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기상청이 이제 아침까지는 내일까지 300mm 이상을 예보를 냈다가 모레 아침까지 350mm로 수정을 했어요. 네. 수정을 했는데 당장 이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레도 다시 이제 새벽서부터 아침 사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봐요. 네. 12일, 13일은 이제 충청이나 남부 쪽으로 비구름대에 약간 내려갔다가 14일, 15일은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다시 이 정체 전선, 이제 제가 말하면 2차 장마 전선이죠. 이게 이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제 우리가 이 모델로 예측하는 게 되게 열흘 예측입니다. 그 이상은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18일까지 지금 모델들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들 보면은 지금 18일까지도 우리나라가 한반도의 그 장마 전선이 계속 오르내리는 것으로 모델링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18일까지 최소한 한반도 쪽에 비가 내리는 날씨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남쪽은 굉장히 덥다고 그러는데 그 남쪽도 정체 전선이 움직이면서 비가 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죠. 지금은 뭐 중부지방 중심으로 해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남부지방은 엄청난 폭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정체 전선이라는 게 이제 물론 한 곳에 정체하는 뜻이 있지만 이게 남북으로 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부지방에서 중부, 약간 북한 쪽까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에 따라서 또 혹은 뭐 북쪽 고기압 세력에 따라서 남북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현재는 주로 피해 지역이 중부지방이긴 하지만 지금 예상 모델들 보면 한 12일에서 13일 사이는 남부지방으로 좀 내려가는 것으로 모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 그렇게 된다면 뭐 남부지방에도 이때는 좀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비 피해 예방이나 날씨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하실 당부 말씀 좀 전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실제로 이런 자연 재난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일단 이미 이제 어제서부터 장마 전선이
이제 예보가 나왔고 비가 실제로 많이 내렸고 네. 또 앞으로도 열흘 가까이 이제 비가 내릴 거로 예측이 이미 이제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비가 많이 예상될 때 문제는 이제 산사태라든가 혹은 축대라든가 옹벽 붕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모레보다는 그 다음 날이 점점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 토양이 물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은 약간의 비만 와도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어떤 재산 피해는 나중에라도 복구할 수가 있지만 인명 피해는 상당히 참 이게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산사태 위험 지역들이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어떤 이런 축대나 옹벽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 지역에 사시는 분들 혹은 굉장히 저지대가 있습니다. 침수가 잘 되는 이런 저지대 주민들은 예보가 비가 좀 많이 오겠다는 예보가 나오면 좀 미리 대피하시는 것. 실제로 대피가 자연재난에서는 가장 큰 재난을 막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라도 좀 미리 했으면 좋겠다. 이제 와서 뭐 막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자연재난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 피해, 인명 피해 난 걸 보면은 되게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 비가 막 내릴 때 혹은 바람 불 때 그때 나가서 눈뚝 무너져 뭐 지붕이 날아가 그때 나와서 하시다가 사망하는 분들이 한 50%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시간에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마시고 그때는 정말 집안에서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정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명피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상 최악의 폭우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과 같은 폭우가 쏟아질 때는 수압을 이기지 못한 맨홀 뚜껑이 열리고 튕겨 오르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네, 실제로 맨홀에 빠지는 사고도 발생했는데 집중호우 때는 길바닥이 잘 보이지 않아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거대한 물줄기가 솟아오릅니다. 맨홀이가 떴나 봐. 어떡해요? 쏟아지는 비에 수십 킬로그램 맨홀 뚜껑을 뚫고 하수도가 치솟은 겁니다.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에 내린 115년 만의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맨홀 뚜껑이 열리거나 하수가 역류했고 실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맨홀에 빠진 남성을 시민들이 모여 꺼냅니다. 잠시만요. 이거 저기 좀 불러서 이거 맨홀이라고 받아야 폭우에 뚜껑이 열린 걸 미처 보지 못한 거로 보이는데 이 같은 맨홀 사고는 물이 찰 수 있는 집중호우 때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전주의 공사 현장에선 맨홀서 작업하던 50대가 폭우에 갇혀 숨지기도 했습니다. 맨홀 사고는 수압을 이기지 못한 뚜껑이 튕겨나오며 발생하기도 하는데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면 40kg의 철제 맨홀 뚜껑이 순식간에 튀어오른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맨홀 뚜껑이 튀어오를 땐 별다른 전조 증상이 없어 접근하지 말아야 하고 물에 잠겨 맨홀 구분이 어려울 땐 가능한 통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큰 것이 한 50kg짜리가 있어요. 있는데 그건 뭐 가볍게 들어 올리죠. 전조 현상이 없이 그냥 물이 꽉 차면 바로 들어 올라버리죠. 왜냐면 압력이 한꺼번에 올라오거든. 저 먼 데서부터. 맨홀 사고는 비가 그쳤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집중호우 때 열린 맨홀 뚜껑이 계속 열려 있을 수 있어 보행자나 차량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번 비는 중부지방 곳곳에 많은 피해를 냈지만 특히 인천 지역 상황이 심각해서 도로와 주택 곳곳이 잠기는가 하면 화장실 변기에서 물이 역류하기도 했다는데요. 왜 유독 인천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컸던 건지 강민경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물을 빨아들여야 할 변기가 오히려 쉴 새 없이 물을 뱉어냅니다. 오물과 뻘이 뒤섞여 바닥은 이미 엉망진창입니다. 마치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같지만 인천 중구의 항구 근처 음식점에서 어제 발생한 일입니다. 처음에도 당황스러웠었는데 두 번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갯벌 쪽이고 안에 그 검은 물들이 나오니까 제가 청소하는 데만 2시간 걸렸어요. 비슷한 시각 인천 주안동의 생활용품점도 한바탕 물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걸레질을 해도 새까만 물은 계속 나옵니다. 12시부터 한 2시간까지 물이 굉장히 많이 찼습니다. 그때는 사람 통행이 불가능했고 모든 외부에 있는 그 기물들은
둥둥 떠다니고. 어제 인천의 시간당 강수량은 최대 50에서 80mm 정도.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긴 했지만 오랜 시간 이어지지 않아서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닌데 왜 유독 인천의 피해가 심했던 걸까? 지자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폭우 집중 시간과 바닷물이 차오르는 만조가 겹친 걸 첫 번째 원인으로 꼽습니다. 저희가 이 하수가 다 모여가지고 바다로 나가는데요. 바다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오히려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빗물을 포함한 하수는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가는데 하필 비가 쏟아질 때 바다 수위가 높아져서 변기 역류 현상까지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에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비가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경우가 많아져 하수관이 순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요즘에 워낙 비가 강우 강도가 비가 이렇게 순식간에 많이 내리잖아요. 강우 강도를 좀 높게 크게 해서 하수 강도를 좀 크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법이나 이런 것들이 비가 오는 이 강도가 변하는 만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기후나 자연현상뿐 아니라 인천 지역 하수관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것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천시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지역 하수관로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된 낡은 관로입니다. 이런 하수관은 부서지거나 틈이 생겼을 가능성이 커서 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장마 전에 미리 하수관로를 점검하고 변화한 기후에 맞춰서 하수관이 감당할 수 있는 배수 용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폭우가 내릴 때나 장마철에는 번개로 인한 피해나 가스와 전기 누출 등으로 인한 2차 사고도 조심해야 합니다. 네, 부득이 야외에 있었다면 뾰족한 것, 또 높은 곳 근처에 가는 건 꼭 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준엽 기자가 주의할 점을 설명해 드립니다. 마네킹 2개를 두고 인공 번개를 만드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산을 쓴 쪽과 안 쓴 쪽 가운데 쓴 쪽으로 번개가 갑니다. 더 키가 큰 쪽이 뾰족한 걸 든 쪽이 먼저 맞습니다. 한 해 낙뢰 사고 가운데 72.5%가 집중되는 여름철. 실험에서 본 것처럼 번개는 뾰족한 것, 높은 곳을 향하기 때문에 천둥이 몰아칠 때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안전한 실내로 서둘러 피하는 겁니다. 낙뢰가 치는 동안에는 먼저 야외 활동을 삼가하셔야 되고요. 이동해야 한다면은 보폭을 좀 짧게 하시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도 감전 피해는 조심해야 합니다. 감전으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여름철에 사고를 당했는데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작업장에서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젖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기에 작업장에서 전기를 다룰 때는 절연 장갑과 신발을 꼭 착용합니다. 침수가 예상되면 가스와 누전 차단기부터 내리고 전기 플러그는 뽑아야 합니다. 혹시 모를 가스 누출에 대비해 양초 대신 손전등이나 휴대전화로 불을 밝히는 게 좋습니다. 집에 침수 피해가 났을 경우엔 반드시 전문가가 안전하다고 확인한 뒤 들어가야 합니다. 침수된 도로의 가로등과 전기시설 등은 멀리하고 인도 위에 전기를 끌어다 쓰는 입간판을 설치한 경우 관리자들은 정기적으로 감전의 위험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전신주나 가로등이 쓰러지거나 감전 사고가 나면 119나 한국전력공사 혹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화하면 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근 전기차가 크게 늘었는데요. 집중호우로 차가 침수됐을 경우 감전 위험은 없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무거운 배터리가 차 바닥에 있다는 건 단점이지만 머플러가 없기 때문에 물이 차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더 낮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전기차가 대중화된 이후 처음 맞는 재난 상황입니다.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30만 대. 엔진 대신 배터리와 모터로 운행되는 전기차는 수백 킬로그램짜리 배터리가 차 바닥에 깔려 있어서 내연기관 차량보다 침수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무게 때문에 침수 지역을 지날 때 차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타이어의 약 3분의 2까지는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기차는 타이어의 과반 정도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바닥에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배기가스를 내뿜는 머플러가 없다는 건 장점입니다. 물이 차량 내부로 흘러들어올 길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또 배터리는 밀폐 방수 처리가 되어 있고
누수를 감지할 경우 전기 공급을 막는 고성능 차단기가 장착돼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침수되더라도 전기차 운전자가 감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고압 전류가 외부로 흘러나갔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그 배터리의 수분이 감지가 되면 모든 전류의 흐름이 차단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에 물이 들어가면 전기가 차단돼 자동차 운행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엔 시동을 다시 걸어도 차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차에서 내려 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비가 올 경우엔 가급적 충전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충전기 플러그 등의 절연 상태가 나빠져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하이브리드 차인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전기차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집중호우 때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기준으로 운행하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수도권 집중호우로 우편물 배달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폭우로 재난이 발생한 지역은 집배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우편물 보호를 위해 우편 차량을 이용해 특급과 시한성 우편물 위주로 배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 우편물은 도로 상황과 집배원 안전을 고려해 배달 가능한 지역부터 배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벼락으로 인한 폭발과 화재로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쿠바의 석유 저장단지에서 불길이 번지며 대형 석유 탱크가 또 폭발했습니다. 지난 5일 쿠바 수도 하바나에서 100km 떨어진 항구 도시 마탄사스의 석유 저장단지에서 벼락이 떨어져 대형 석유 탱크 2개가 폭발한 데 이어서 현지 시간 8일 불길이 옆 탱크로 옮겨 붙어서 세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쿠바 소방당국은 멕시코와 베네수엘라의 도움을 받아 주말 동안 진화 작업을 벌였으나 7일 밤 두 번째 탱크가 붕괴하면서 불길이 옆 탱크로 번져 세 번째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석유 저장 단지에는 모두 8개 대형 탱크가 있어서 추가 폭발의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이후 15만 명에 육박하는 최다 확진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휴가철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휴가철 영향으로 사회적인 이동과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유행 증가폭이 다소 커지는 양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달 중 20만 명 안팎 정점에 달한다는 지난주 유행 예측은 감염 재생산 지수 감소와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 2.75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반영한 건데 이후 휴가철이란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에 유행 추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며 다음 주 새로운 예측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단체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 과정이 적법한지 살펴달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청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내용에 대한 적법성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체는 각 시도 역학조사관의 심의 결과와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다르다며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이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질병관리청이 이상 반응과 코로나19 백신 사이 인과성을 다른 나라보다 좁게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0일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들은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여름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들이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 동안 인천과 김해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1일차 PCR 검사를 시행합니다. 현재는 공항검사센터나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입국 1일차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번갈아 이어지면서 농작물 작황이 부진해 채소가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네, 예년보다 품질은 떨어졌지만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데 공급 부족으로 시장에서는 물건 구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잎이 무르고 시든 상추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나마 상태가 좋은 상품을 솎아낸 상추는 한 봉지에 1,000원. 배추는 예년보다 속이 덜 연글어 크기는 3분의 1로 줄었는데 가격은 똑같이 3,000원입니다. 또 장사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물건 양이 없어요, 지금요. 뭐 현 상태로 물건 봐도 물건 질도 안 좋고 또 너무 비싸고 그래요. 여름 제철 과일인 복숭아와 자두는 개당 2,500원, 1,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가뜩이나 고물가인 상황에서 물건 구하기도 어려워 값이 더 뛴 겁니다. 물건이 많지 않아서 당연히 가격값이 오르고 소비자 사 먹는 사람도 비싸고 우리도 비싸게 팔 수밖에 없고 그러게 되니까 덜 먹게 되고 힘들지. 이른 무더위와 장마로 올해 작황이 좋지 않아서 배추와 오이, 시금치 가격은 지난해보다 70% 급등했습니다. 무와 파 가격도 50%까지 올랐습니다. 사과와 포도, 복숭아 값도 출하량이 줄어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물가는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29만 8천 원으로 재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30만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추석 차례상을 간소화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돈이 이제 들어오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돈에 맞춰 이제 저렴하게 해야죠. 안 좋아도 할 수 없죠. 정부는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 비축분을 시중에 풀어 성수기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번 주에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용서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지만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용서라는 말도 있는데요.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용서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임지숙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참 심오한 주제인데요. 또 그리고 한 번쯤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주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로 용서를 통해서 얻는 힘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주신다고요? 네, 용서한다는 건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막상 일상에서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용서를 논한다는 건 그전에 상대로부터 그만큼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잘못된 행동의 정도가 묻지마 범죄처럼 극단적이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가해자 용서는 더욱 힘들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나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타인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용서를 택하는 심리와 용서가 가져다주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용서에 많은 부분이 녹아있다고 생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5월에 5.18 민주화 운동으로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되었던 공수부대원들이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사죄하고 유족들은 이들을 용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었죠. 네. 예, 머리를 숙여 사죄하고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이들을 피해자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아 주기도 하셨는데요. 예. 한 유족의 어머니는 그동안 우리 유족 어머니들은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할 상대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며 늦게라도 찾아와준 이들에게 고마움도 표하며 당신들도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내려와 고생했는데 우리도 피해자지만 당신들도 또 다른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네, 이때 이 내용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42년 만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또 용서를 하는 것까지 굉장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사죄하고 포옹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네, 5.18 민주화 운동 계엄군들의 사죄에는 용서의 많은 부분들이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용서의 전제 조건으로 일컬어지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졌고요. 또한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그려보며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이해를 통한 상황에 대한 용서, 그리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가해자에 대해 공감하는 마음과 용서한 후에 마음이 풀어지고 또 친밀한 감정을 느끼는 것까지 고스란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는 절대적인 시간도 필요했겠죠. 예. 자, 그런데 저렇게 좋은 사례도 있는 반면에 당장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용서를 이제 구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용서라는 게 꼭 아름다운 일일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용서는 인류의 오랜 주제이고 과학적인 연구 주제이기보다는 신학적, 철학적, 또 정서적인 주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용서를 인격적 성숙의 기준처럼 여기기도 하고 또 유교적 규범에 따른 덕목으로 보기도 하죠. 네. 서구에서도 신학 성경에 용서하다는 단어가 145회나 등장을 하고요. 주기도문 역시 용서를 기반으로 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는 등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용서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오롯이 피해자 자신이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한 용서 부추기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용서를 하게 되는 이른바 용서자 신드롬이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나 종교적인 당위에 따라서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용서를 하게 되면 용서 이후에 정서적인 정화나 마음의 평화는 누릴 수 없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상태로 자신을 몰아가게 됩니다. 용서는 남이 한다고 따라하거나 옳은 일이니까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서하지 않을 권리 또한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혹시 영화 밀양을 기억하시나요? 네. 아들이 유괴되어 살해되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가까스로 교회에 다니게 된 주인공이 종교를 통해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고 자신의 아들을 유괴하여 살해한 범인을 면회하러 가게 되죠. 그런데 범인은 자신은 이미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구원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미 면죄부를 받은 가해자를 보면서 엄마는 복수를 다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누구도 이 엄마에게 용서를 강요할 수는 없겠죠. 네, 말씀하신 영화 밀양을 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뭐 용서해줬냐 이렇게 소리치던 전도연 씨의 모습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 쉽게 용서라는 단어를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그게 되게 의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용서가 결코 당위가 아니고요. 강요나 주변 분위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의 삶을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용서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이제 인상 깊은데요. 조금 더 해석을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사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부정적인 사고와 정서에 대처하고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전략으로서의 용서를 언급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인관계의 화해와 조정을 촉진하는 용서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을 지속해 왔습니다. 네. 용서는 동정심이나 사랑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주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이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교에서 원한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화상을 입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말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용서는 잘못을 잊어버리는 망각이 아니고 타인에게 베푸는 자선의 개념도 아닙니다. 스티븐 체리 신부는 그의 저서 용서라는 고통에서 용서는 화해와도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과 다시 예전처럼 지내야만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용서는 새로운 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용서한다고 해서 화해하고 이전처럼 지내는 것을 꼭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용서를 통해 과거에 매여 현재를 살지 못하는 고리를 끊고 나를 위해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용서는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기억이 남은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용서를 더 잘할 수 있는 성격이나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네, 그간 그 용서는 과학적인 연구의 대상이기보다 관념적으로 다뤄져 왔기 때문에 사실 용서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호의성이 높은 성격이나 신앙심이 깊은 사람,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 또 가해 상황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반추 정도가 낮은 사람 등이 상대적으로 용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흔히 타입 A 성격이라고 불리는 쉽게 흥분하고 성마르며 공격적이고 성취지향적이어서 참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격 유형의 경우 용서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 드러난 것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주관적으로 그 사람이 상대방의 가해로 인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용서를 더 잘할 수 있는 성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서적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되어야만 하고 또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진솔하지 못한 것처럼 여기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지식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정서적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배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무엇보다 꼭 필요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용서 프로젝트를 지휘해온 프레드 러스킨 교수는 용서의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며 우라에 차서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는 상태에서 벗어나 지금까지의 대응 방법을 검토하고 자신의 감정에 책임지며 긍정적인 채널에 스위치를 맞출 것을 권하는데요. 용서는 과거의 나쁜 일이 오늘의 나의 삶에 파괴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 동의가 된다면 반복적으로 용서를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이를 체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용서라는 것이 또 자신을 향하고 또 자신을 위한 용서다 이런 말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명지대학교 임지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신규 과학종합캠프인 청소년과학대장정이 4박 5일간의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제1회 청소년과학대장정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과학대장정은 우주 항공 분야와 기후에너지 분야를 주제로 중학생 100명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을 탐방하고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참가자들이 방문하는 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나로우주센터, 국립부산과학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암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광감각제를 개발했습니다. 고려대 연구진은 산소가 적은 환경에서도 작용하는 광감각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인간 유방암세포의 증식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광감각제는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해 주변 산소를 활성산소로 바꿔줘 암세포를 죽이지만 대부분의 암세포 환경은 산소가 적은 상태여서 그동안 산소 기반의 광감각제로는 암세포 치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통계적 학습과 인간 뇌의 신경학적 연결망의 관련성을 규명했습니다. 디지스트 연구진은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과 연결망 분석 기법을 이용해 뇌 전두엽 일정 부위에 있는 신경 연결망의 세기가 감소할수록 개인의 통계적 학습 수행이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통계적 학습은 인간이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자신도 모르게 규칙성을 파악하고 그것에 적응하는 핵심 인지 능력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발견된 두뇌 연결망을 중심으로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방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 공유 플랫폼을 제공하는 하렉스 인포텍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와 공유 플랫폼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렉스 인포텍은 회원사에게 공유 플랫폼을 제공해 예비 창업자가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창업 아이템과 입지 선정 등을 인공지능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건상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할 수 없는 회원사에게 공유 플랫폼을 제공해서 매출 성장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집중호우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더 이상의 인명피해 소식이 들려오지 않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는 백신 공장 특별 취재건으로 바이오 위클리와 과학의 달인의 코너 요일이 바뀌어서 수요일엔 전자통신연구원의 조건도 박사가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로 먼저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